대한민국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피아노를 닦는 사람 사이에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 부산국립음악원에서 바닥을 닦던 가정부 순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민호는 그 선을 넘고 말았다. 허락도 없이 고급 피아노를 연주하다 들켰기 때문이다. 그 피아노는 어머니의 8년치 월급보다 더 비싼 악기였다. 당장 그 손 치워, 청소부 아들 주제에. 김 교수의 목소리가 텅 빈 홀에 울려 퍼졌다. 12살 소녀는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얹고 있었다. 치고 싶다고? 그럼 우리 콩쿠르에 나가. 아니면 내 엄마, 내일 당장 잘린다. 교수의 눈빛엔 교만함이 가득했다. 마침내 이 특권의 세계에서 각자의 위치를 가르쳐줄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왜소한 소년 안에 단지 거만한 교수만이 아니라 이 배제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재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콩쿠르가 열리는 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중 앞에서 망신당할 모습을 기대하며 헌옷을 빌려 입고 굳은 살 가득한 손으로 무대에 오른 민호를 보며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기대를 접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첫 음을 치는 순간 교수는 할 말을 잃었다. 지혜의 말씀 채널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저희의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보시고 나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 새로운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은 가을 오후 부산국립음악원의 황금빛 햇살이 거대한 연습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12살 민호의 마른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의 심장은 귀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렸다. 이것은 금지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진짜 피아노 건반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첫 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 갑자기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당장 그 피아노에서 손떼. 김 교수의 목소리가 텅 빈 음악당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민호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건반에서 손을 뗐다. 그의 작은 몸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김 교수는 천천히 마치 포식자처럼 다가왔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나무 바닥에 똑똑 소리를 내며 소년의 심장 박동과 불길하게 일치했다.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 숨겨진 경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감히 청소부의 아들이 내 어미 평생 벌이보다 더 비싼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에 손을 대. 민호의 뺨이 화끈거렸다. 수치심이 그의 작은 몸을 뜨겁게 달궜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방금 느꼈던 건반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넌 여기서 아무것도 그저 할 자격이 없어. 김 교수가 말을 자르며 얼굴을 소년에게 바짝 가까이 댔다. 그의 숨결에서는 비싼 커피와 담배 냄새가 풍겼다. 내 어미는 네가 우리 악기를 더럽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복도에서 순자는 창틀을 닦다가 음악원장의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다. 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음악원을 청소해온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지금 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꽉 쥐었다. 이렇게 하자. 김 교수의 입가에 서서히 마치 독사가 미소 짓듯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다.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하니 우리 음악원 연례 콩쿠르에 참가하게. 아니면 내일 아침 내 어미는 해고야. 민호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다. 그의 작은 심장이 마치 새장 속 새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콩쿠르는 전국 최고의 피아노 영재들을 위한 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위해 길러진 아이들, 부유한 가정에서 최고의 교사에게 배운 아이들만이 참가하는 대회였다. 김 교수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이 소년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안경 뒤 눈에는 차가운 즐거움이 번뜩였다. 부산 전체 앞에서 네가 바보꼴 떠는 걸 직접 보고 싶구나. 네 주제를 알게 될 좋은 교훈이 될 거야. 그가 돌아서서 나갈 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의 위협이 진동했다. 하지만 그는 소년의 눈에 잠시 번뜩인 결연한 불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치는 것처럼 공중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의 손가락도 보지 못했다. 순자는 서둘러 연습실로 들어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에서는 청소용 화학약품 냄새가 났지만
민호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향기였다. 괜찮아, 민호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게. 우리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민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결단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콩쿠르에 참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음악원을 나서는 동안 가을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다. 민호는 자신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는 아직 피아노를 마스터할 기술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음악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려는 의지였다. 그날 밤 부산의 별들 아래 한 소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김 교수의 잔인한 도전은 한국 음악계를 영원히 바꿀 여정의 첫 음표가 되었다. 부산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순자와 민호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길고 지친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이미 달이 높이 떠올랐을 때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김치 발효 냄새가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를 가득 채웠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는 어머니가 간단한 미역국과 밥을 준비하는 동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자는 잠시 요리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잠시 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아. 내가 너를 음악원에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에겐 그 돈이 필요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을게. 안 돼요. 민호의 강렬한 반응에 순자는 놀랐다. 평소 조용하던 아들의 눈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 콩쿠르에 참가할 거예요. 순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민호야, 그 학생들은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훈련 받아왔어. 어떻게 네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호는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가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꺼냈다. 화면이 깨진 오래된 휴대폰이었다.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켰고 화면에는 수십 개의 저장된 동영상이 나타났다. 피아노 레슨, 고급 테크닉, 전체 콘서트 영상들이었다. 음악원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휴대폰 기억하세요? 아직 작동해요. 순자는 민호가 바닥에 접힌 골판지를 펼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거기엔 연필로 그린 피아노 건반이 있었다. 놀라운 정확도로 그의 손가락은 골판지 위에서 춤을 추며 그는 음표를 중얼거렸다. 매일 밤 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연습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어머니가 교실을 청소하실 때 숨어서 수업을 지켜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발 시도하게 해주세요. 작은 전구 불빛이 소년의 결연한 눈을 비추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들은 완전히 독학으로 가난조차 막을 수 없는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순자는 아들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소년의 손가락은 일반 아이들과 달랐다. 그것은 피아노를 친 적 없는 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아차렸다. 민호의 손가락 끝에는 작은 굳은 살이 있었다. 소리 없는 건반에서의 끝없는 연습이 남긴 흔적이었다. 얼마나... 순자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떨렸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연습했니? 민호는 잠시 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음악원에 처음 데려가셨을 때부터요. 3년 전.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그녀가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의 아들은 그림자처럼 교실 사이를 움직이며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 없는 골판지 건반에서.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매일 닦던 그 피아노들, 매일 쓸던 그 교실들, 그곳에서 그녀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민호가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골판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으로 그려진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내 아들에게 진짜 피아노를 가르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그 기회를 만들겠어.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소박한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순자는 두려움을 씻어낸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호야, 콩쿠르에 참가하자.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아침 햇살이 부산 국립음악원의 대리석 계단에 금빛으로 내리쬐던 그 다음 날, 민호는 첫 공식 연습 세션을 위해 도착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새가 날개짓하듯 빠르게 뛰었다. 김 교수의 장난의 일환으로 그는 하루에 단 1시간만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진짜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 이른 아침 시간이었다. 건반 외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를 감독하도록 지정된 조교가 차갑게 지시했다. 그 젊은 남자의 눈에는 민호를 향한 경멸이 역력했다. 그리고 어떤 지도도 기대하지 마. 조교가 떠나자 민호는 홀로 남겨졌다. 거대한 연습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작은 발걸음 소리만이 높은 천장에 메아리쳤다. 구석에 있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검은 거인처럼 그를 압도했다. 민호는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금까지 그가 해본 건 남의 수업을 훔쳐보고 깨진 휴대폰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골판지 위에서 연습하는 것뿐이었다. 진짜 피아노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가 첫 건반을 눌렀을 때 그 순수한 소리에 거의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음은 빈 공간을 가득 채우며 그의 영혼을 울렸다. 그것은 그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가 만들어낸 진짜 음악이었다. 천천히 그는 수없이 보았던 쇼팽의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딱딱하고 침묵의 표면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 키의 저항감, 볼륨을 조절하는 힘, 페달의 미묘함을 발견하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런 목소리에 민호는 깜짝 놀랐다. 문간에 그의 또래로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음악원의 완벽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콩쿠르 연습이요. 민호는 약간 움츠러들며 대답했다. 소녀 교수들 중 한 명의 딸인 수민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긴 머리는 완벽하게 묶여 있었고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민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전에 본 적 없는데 누구 제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한 권리가 묻어났다. 아무도요.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민은 웃었지만 민호가 멜로디를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웃음은 사라졌다. 그의 손가락이 기술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곡의 감정적 본질을 잡아내는 방식에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가능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이걸 배운 거야? 민호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비디오와 골판지, 키보드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가 예상했던 조롱 대신 소녀의 눈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했다. 손목 자세를 고쳐야 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옆에 앉으며 보여줄게. 수민의 손이 민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피아노 레슨 이상이었다. 그것은 두 세계 사이의 첫 번째 달이었다. 이렇게 그녀는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설명했다. 너무 경직되어 있어. 손목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해봐. 그들이 함께 연습하는 동안 수민은 민호의 기술적 오류를 고쳐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남자아이에게는 그녀가 결코 배운 적 없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었다. 너 정말 누구한테도 배운 적 없어?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동안 숨어서 수업을 봤어요. 그게 다예요. 수민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심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내일도 올 거지?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버지가 알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이운 두려움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민호가 연습실을 나설 때 그의 발걸음은 1시간 전보다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의 손가락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는 이 세계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복도 끝에서 김 교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호와 자신의 제자 사이의 만남을 목격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굴욕을 넘어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청소부의 아들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콩쿠르를 앞둔 날들은 민회계의 고행과도 같았다. 매일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아직 하늘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를 따라 음악원으로 향하는 길은 추위에 떨며 걷는 고독한 순례와도 같았다. 그의 1시간의 연습 시간은 소중한 보석처럼 빛났다. 그 시간이 끝나면 민호는 숨어서 다른 학생들의 레슨을 몰래 지켜보았다. 때로는 환기구 뒤에, 때로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밤이 되면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은 지칠 줄 모르고 종이 건반 위를 달렸다. 종종 그는 그 위에서 잠이 들곤 했다. 너무 무리하고 있어. 순자는 아들의 깊은 다크서클과 붉어진 손가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단지 콩쿠르일 뿐이야. 내 건강을 해칠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 단순한 콩쿠르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이것은 그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청소부의 아들도 특권층의 세계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 음악원 구석진 화장실에서 순자는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은 오랜 시간 차가운 타일 위에 꾸려 앉아 이미 아팠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들었어? 청소부 아들이 콩쿠르에 참가한대. 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교수님이 웃기려고 그러신 거래. 우리 모두 앞에서 망신 주려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매달 엄청난 돈을 내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애와 경쟁해야 한다고?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 입을 꽉 다물었다. 다른 청소부들도 이미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반항이 모두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연습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곡의 리듬에 맞춰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순자는 문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언제부터 그녀의 작은 아들이 이렇게 강해졌을까? 언제부터 그의 눈에 이런 결연함이 자리 잡았을까? 그녀는 오래된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작은 옥팔찌. 그녀는 그것을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도 팔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들에게 제대로 된 옷이 필요했다. 콩쿠르에 입고 갈 옷.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연습 시간 중에 김 교수가 몇몇 학부모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들의 값비싼 옷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방 안의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다. 보십시오, 신사 여러분. 김 교수는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참가자입니다. 민호야, 이 귀한 후원자분들께 네가 연습한 것을 보여주지 않겠니? 방문객들의 눈이 소년을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잘 감춰진 경멸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는 바으로 시작했다.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곡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첫 음표에서 헛디디자 관찰자들 사이에서 확인의 미소가 오갔다.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호는 눈을 감고 음악이 흐르게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거기서 멀었다. 하지만 그의 연주에는 김 교수의 미소를 흔들게 만드는 감정적 강도가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흥미로운 접근법이군요. 마침내 부모 중 한 명이 불편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꽤 독특하네요. 그는 완전히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김 교수가 침착함을 되찾으며 설명했다. 말하자면 일종의 호기심거리죠. 방문객들이 나갈 때 그들 중 한 명, 서울에서 온 사업가이자 우승 후보 중 한 명의 아버지인 박 씨가 민호에게 오랫동안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에는 소년이 예상했던 경멸이 아닌 그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연습했다. 내일은 콩쿠르 첫 예선이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어머니는 음악원장 사무실을 청소하며 우연히 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만약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첫 라운드를 통과한다면 그 이상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음악원의 명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것이라고는 한순간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노골적인 음모는 그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진실이 그를 좌절시킬 뿐일까? 저기 걔야, 청소부 아들. 콩쿠르 예선이 다가오면서 음악원의 광택. 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민호를 따라다녔다.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되었다. 각각의 경멸적인 시선, 각각의 숨겨진 웃음은 그의 심장에 작은 칼을 꽂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고개를 들고 걸었다. 들었어? 선생님도 없대. 민호가 지나갈 때 한 학생이 일부러 크게 말했다. 김 교수님이 그냥 교훈을 주시려고 등록시키셨대. 각자의 위치에 대한 교훈. 자선 사업이겠지. 또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매달 1,000만 원을 내셔. 이제 우리가 저런 것과 경쟁해야 한다고? 이런 말들은 전에는 민호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차분한 결의였다. 그의 가방 안에는 수민이 몰래 건네준 쇼팽의 악보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비밀 동맹의 증거였다. 예선 전날 민호는 평소보다 더 강도 높게 연습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건반 위에서 더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수민의 도움과 끊임없는 연습 덕분에 그의 테크닉은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고 있었다. 갑자기 연습실 문이 열렸다. 김 교수가 여러 학부모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여러분, 그는 가짜 친절함으로 말했다. 우리의 특별한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민호야, 이 귀한 후원자분들께 네가 연습한 것을 들려주지 않겠니? 방문객들의 눈이 소년을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그들의 비싼 옷과 향수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자신의 낡은 셔츠와 해진 바지가 갑자기 너무 의식되었다. 어머니가 옥 팔찌를 팔아 사준 콩쿠르용 정장은 내일을 위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민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는 바흐로 시작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곡이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방문객들 사이에서 예상대로 조소가 오갔다. 그때 민호는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음악원에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있었다. 골판지 건반 앞에서 깨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밤새 연습하던 그곳에서는 음악만이 중요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다. 그의 손가락이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음악이 그를 통해 흘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주에는 교실에서 결코 가르칠 수 없는 감정적 깊이가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흥미로운 해석이군요. 마침내 한 방문객이 말을 꺼냈다. 꽤 독특한데요. 그는 완전히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일종의 호기심거리라고 할 수 있죠. 방문객들이 나갈 때 그들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았다. 박씨, 서울에서 온 사업가였다. 콩쿠르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전구의 아버지였다. 흥미롭군. 그가 민호를 향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음악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나기도 하지. 그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이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민호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날 밤 늦게 순자가 교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김 교수와 다른 교수들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만약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첫 라운드를 통과한다면 김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이상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음악원의 명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바로 그 순간 결심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를 망가뜨릴 뿐이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 행동할 것이다. 그녀의 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결연하게 빛났다. 8년간의 굴욕과 침묵 후에 이제 순자가 목소리를 낼 차례였다. 아무도 그녀의 아들의 꿈을 훔쳐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부산 국립음악원의 메인 콘서트 홀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났다. 붉은 벨벳 좌석열에는 자랑스러운 부모들, 까다로운 교수들, 그리고 표정 없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제 밤 몇 번이고 다림질한 유일한 정장 차림으로 하얀 셔츠에 낡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17번, 조교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번호만 불렀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호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객석에서는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저게 걔야 청소부 아들. 공연장 뒤쪽에서 그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아직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서비스 출입구 근처에 수줍게 서 있었다.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으며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는 골판지 키보드로 끝없이 연습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쇼팽,
내림 마장조 야상곡. 그는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발표한 후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첫 음표들은 망설임이 가득했다. 거의 부서질 듯 연약했다. 객석에서 그는 김 교수가 악의적인 만족감으로 웃는 것을 보았다. 그때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음악이 그를 통해 흐르기 시작했다. 다른 참가자들의 완벽한 테크닉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공식적인 훈련을 넘어선 곳에서 오는 날것의 감정, 강렬함이었다. 민호는 단지 손가락으로만 연주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존재로 연주했다. 각 음표에는 그의 고독한 공부의 밤들, 침묵의 굴욕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녹아들었을 때 깊은 침묵이 공연장을 감쌌다. 잠시 동안의 끔찍한 순간 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치 천둥처럼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동정의 예의 바른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감탄의 표현이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초기의 회의적인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분노가 커지는 혼합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무대 뒤에서 다음 참가자인 정우, 박 씨의 아들이자 대회 우승 후보가 특별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도대체 이 애는 누구지? 그는 아무에게도 특별히 묻지 않고 중얼거렸다. 수미는 민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테크닉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감정은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나는 그냥 음악이 말하게 두었어. 나를 통해서.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발표로 중단되었다. 첫 라운드 통과자 명단입니다. 민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시간이 끝없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이름들이 하나씩 불려졌다. 갑자기 그는 그것을 들었다. 김민호. 수민이 기쁨에 차서 작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몇몇은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무대 뒤편에서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이 청소부의 아들의 연주는 너무나 강렬했기에 공개적으로 그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객석에서 순자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8년간의 굴욕과 침묵 후에 그녀의 아들이 마침내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교수의 음모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민호가 더 이상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건물을 나서면서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무대의 조명 아래 그것들은 더 이상 청소부의 아들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피아니스트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첫 예선을 통과한 후 민호의 음악원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경멸의 시선들이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이제 약간씩 열리기 시작했다. 정말 공식 레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쉬는 시간에 한 선배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내 쇼팽 해석은 달랐어. 기술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벽했어. 민호는 그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 내면적으로 그는 이 새로운 가시성이 기회와 위험 모두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교수는 민호의 초기 성공에 감명받기는커녕 그의 방해 작전을 강화했다. 연습 시간은 60분에서 40분으로 줄었고 항상 긴급 유지보수 또는 행정적 필요로 중단되었다. 네 작은 속임수가 한 번은 통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빈 복도에서 김 교수가 그에게 말했다. 환상을 갖지 마라. 너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아. 결코 속하지 않을 거야. 교수의 적대감이 커져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구, 박 씨의 아들이자 민호의 주요 경쟁자가 그의 아침 연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 왼손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 어느 아침 민호가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전구가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 페달을 너무 세게 누르고 있어.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전구는 음악원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이었다. 7살 때부터 국제 무대에서 연주했고 이미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가 왜 청소부의 아들을 도와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정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고급 교복이 햇빛 아래서 빛났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승리는 가치 있는 상대를 이겼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 게다가 그는 놀라울 정도로 진실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네가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흥미롭더라. 그들은 교수들의 눈을 피해 빈 연습실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정우는 민호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민호는 정구에게 자신만의 감정적 접근법을 나눠주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은 같았다. 한편 순자는 자신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반란자와의 연관을 두려워하며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업무는 더 힘들어졌고 시간은 더 길어졌다. 오직 이씨, 오래된 요리사만이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간단한 점심을 함께 나누며 이씨가 설명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당신 아들이 재능은 돈으로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걸 증명할까봐 두려운 거죠. 진정한 음악은 사회적 계급을 모른다는 걸요. 이씨의 말이 순자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려다보았다. 8년 동안 그녀는 그 손으로 피아노를 닦았다. 다른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녀의 아들에게 기회가 왔다. 그날 밤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박 씨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녀는 김 교수의 음모에 대해 들은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 씨가 그녀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그저 다른 교수들 편을 들까? 글을 다 쓴 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행동은 그녀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둘째 예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더 까다로운 곡, 그리고 기술적 결함을 특별히 관찰하도록 지시받은 심사위원들. 그가 모르는 것은 무대 뒤에서는 기술이 그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그의 확실한 탈락을 보장하기 위한 더 큰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박 씨의 사무실에서 순자의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민호의 첫 라운드 연주 비디오가 있었다.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청소부가 쓴 절박한 편지가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정우의 아버지로서 그는 음악의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둘째 예선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음악원 복대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민호는 새롭게 다진 결심으로 연습했다. 이제 그는 감시의 눈을 피해 둘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순간에 은밀히 공유하는 전구의 기술적인 조언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네가 절대 음감이라는 걸 가졌다고 하셔. 그런 비밀 세션 중 하나에서 전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특히 공식 훈련 없이는 정말 드문 거야. 민호는 스펀지처럼 모든 조언을 흡수했다. 그의 테크닉은 매일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이 꼽히는 동안 그를 파괴하려는 김 교수의 결심도 커져갔다. 비오는 오후 교수는 심사위원들과 몇몇 영향력 있는 교수들과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옆방을 청소하던 순자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대화의 파편들을 들을 수 있었다. 명확히 이해합시다. 김 교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신히 억제된 짜증이 드러났다. 이 음악원은 지켜야 할 명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가문들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청소 직원의 자식이 우리의 가장 권위 있는 경연에서 진출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이 있어요. 서울에서 가돈 젊은 여교수가 반박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을 거예요. 세련되지 않은 날것의 재능이죠. 다른 교수가 응수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후원도 인맥도 음악에서의 실질적인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뿐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김 교수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 라운드를 위해 민회에게는 음악원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가 배정될 것이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악기로 의도적으로 조율이 잘못되고 상태가 나쁜 피아노였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결론지었다. 단지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뿐이죠. 순자는 문에서 물러나며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이 추가적인 불의에 대비하게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이 그를 좌절시킬 뿐일까? 그날 밤 골판지 키보드에서 연습하는 민호를 지켜보며 순자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음모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다. 그녀를 항상 억압해온 권력에 직접 맞서는 것. 다음 날 아침 모든 용기를 모아 순자는 박 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들의 경연을 지켜보기 위해 부산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업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정우도 함께 있다는 것이었고 둘 다 이미 진행 중인 음모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순자 씨, 박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는 것 같군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청소 유니폼이 이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이는지 통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내 아들은 공정한 기회를 받아야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제가 요구하는 전부예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들의 첫 라운드 연주를 봤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감명받았습니다. 전구가 앞으로 나섰다. 민호는 특별해요. 그는 제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연주해요. 선생님들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가 가진 것은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박 씨의 눈이 깊은 생각에 가라앉았다. 내일 그 소년에게 배정된 피아노가 실제로 의도적으로 조율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잠시 멈추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느리고 비꼬는 듯한 박수였다. 문간에는 김 교수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항상 자선가셨죠. 그렇지 않나요, 박 선생? 자선 프로젝트를 줍는 건가요? 그의 시선이 민회계로 향했다. 네 서커스 쇼로 감명을 줬을지 모르지만 소년아, 넌 결코 진정한 음악가가 되지 못할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자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8년을 기다려왔다. 그녀의 아들이 그의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바로 전구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교수를 똑바로 쳐다본 것이다. 선생님은 틀리셨어요. 그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다. 민호는 이 세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중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김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에서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순자에게 속삭였다. 모두 다. 중열승전 날 부산 위로 회색빛 하늘이 드리워졌다. 마치 자연 자체가 국립음악원에 들이운 긴장을 예감하는 듯했다.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일찍 도착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그보다 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기억해. 순자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구입한 값싼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한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단지 참가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경연에서의 각 진출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작은 승리였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불려갔다. 김 교수는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다. 절대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아노는 사전 추첨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피아노 3번으로 지정되었을 때 위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무대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야마하 피아노였다. 다른 반짝이는 악기들에 비해 눈에 띄게 덜 위험 있어 보였다. 행운을 빌어 전구가 그를 지나가며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있었다. 무대 뒤에서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정된 피아노의 몇몇 건반을 테스트해보았다. 즉시 문제를 알아차렸다. 여러 음이 약간 조율이 어긋나 있었고 페달은 지연되어 반응했으며 터치는 저음과 고음 레지스터 사이에 일관성이 없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그는 어머니가 항상 반복하던 말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의 차례가 되자 민호는 자신에게도 놀라운 평온함으로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객석에서 그는 어머니가 더 이상 서비스 출입구 근처에 숨어 있지 않고 중앙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박 씨 옆에 그는 격려의 의미로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한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이었다. 민호가 첫 음표를 치자 즉시 악기의 저항을 느꼈다. 마치 그의 해석에 맞서 싸우는 것 같았다. 조율이 안 된 건반들이 베토벤이 세심하게 작곡한 화음을 왜곡시켰다. 잠시 그는 망설였다. 객석에서는 김 교수가 점점 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피아노의 한계에 맞서 싸우는 대신 민호는 그것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율 분량을 보완하기 위해 해석을 조정하고 기계적 불일치를 균형 잡기 위해 터치를 수정했다. 결함이어야 할 것을 그의 연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변형시켰다. 그에게서 나오는 음악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월광 소나타가 아니었다. 그것은 독특한 버전이었다. 마치 악기의 불완전함 자체가 작곡에 숨겨진 층을 드러내는 것처럼 더 깊은 멜랑콜리를 담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녹아들었을 때 콘서트홀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마치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몇몇 심사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감동의 표정이 있었다.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든 그가 파괴하려 했던 소년의 결정적인 승리로 변해버렸다. 예상치 못한 기립박수가 끝난 후 민호는 무대 뒤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감정 때문이었다. 그는 결코 다시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장소에 도달했다. 전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가 물었다. 그 피아노는 재앙이었어. 아버지와 내가 아침에 확인했거든. 3개의 건반이 심하게 조율이 어긋나 있었고 한 개는 아예 부서졌어.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그냥 적응했어. 내가 가진 것으로 연주했을 뿐이야. 무대 맞은편에서 순자는 박 씨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사업가의 얼굴에는 깊은 감명의 표정이 있었다. 30년간 음악계에 몸담았지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본 것 같은 재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제약을 창의성으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당신 아들은 그런 예술가입니다. 민호의 놀라운 연주에도 불구하고 중결승 결과는 김 교수가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가져왔다. 청소부의 아들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기술적 결함, 의도적으로 조율이 엉망인 피아노의 직접적인 결과, 이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다. 심사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다. 누구도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녀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과 함께 속삭였다. 그들은 상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이룬 것을 빼앗을 수는 없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망을 감추려 애썼다. 그것은 단지 콩쿠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결국 시스템이 이겼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규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민호? 깊은 목소리가 그 순간을 끊었다. 박 씨가 아들 정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정구는 예상대로 결승에 진출했다.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작은 연습실에서 사업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일어난 일은 불의였습니다. 그는 민호와 순자를 놀라게 하며 선언했다. 내 아들이 의도적으로 조율이 엉망인 피아노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조작은 아니었죠. 정우는 진심으로 불편해 보이며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은 네 테크닉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이 되라는 지시를 받았어. 그런데도 3명이 네가 진출해야 한다고 투표했어. 박 씨는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음악계에서 활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 젊은이, 어디서 그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웠나? 어떻게 악기의 한계에 그렇게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지? 민호는 버려진 휴대폰, 저장된 비디오들, 골판지 키보드에 대해 설명했다.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사업가의 눈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았다. 서울의 음악계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이렇게 순수한 재능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박 씨가 선언했다.
부산음악원은 방금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순자에게로 돌아서며 그는 계속했다. 당신 아들에게 서울국립음악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곳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제 저택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받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급여로요. 그 말을 따라온 침묵은 느리고 냉소적인 박수 소리에 의해 깨졌다. 문간에서 김 교수가 그 장면을 경멸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항상 자선 가셨죠? 그렇지 않나요, 박 선생? 자선 프로젝트를 줍는 건가요? 그의 시선이 민회계로 향했다. 내 서커스 쇼로 사람들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소년아, 넌 결코 진정한 음악가가 되지 못할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순자는 숨을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8년 동안의 굴욕적인 침묵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다. 그녀의 아들, 이 작고 용감한 소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불공정한 도전도 극복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구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교수를 똑바로 쳐다본 것이다. 선생님은 틀리셨어요. 그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다. 민호는 이 세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중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민호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그저 두 세계 사이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질서와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 특권과 순수한 재능 사이의 전투였다. 김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돌아서서 문을 세게 닫았다. 그가 떠난 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침내 박 씨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아들의 재능은 여기서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알아야 했다. 민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당하게 탈락된 청소부의 아들이 서울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은 부산국립음악원을 휩쓸었다. 김 교수는 이제 학부모들과 후원자들로부터 날로 커지는 압박에 직면했다. 많은 이들이 민호의 놀라운 공연을 목격했고 그 누구도 그 일이 제대로 처리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가 대회를 조작했어요. 결승전 동안 한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내 아들이 조율이 안 된 피아노에 대해 알려줬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 씨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 예술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사건 이후 조용히 발표된 부산음악원에 대한 재정 지원 철회 결정은 행정부에 충격파를 보냈다. 민호와 순자에게 이어진 날들은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는 강남,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동네에 있는 박 씨 저택의 편안한 직원 숙소로 바뀌었다. 청소부 유니폼은 가정부 옷으로, 골판지 피아노는 연습용 디지털 피아노로 대체되었다. 모든 게 너무 달라. 새 방의 창문으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민호가 말했다. 때로는 깨어나서 이게 모두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워. 순자는 미소 지었다. 여전히 아들에게 정말로 그가 항상 꿈꿔왔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적응하고 있었다. 꿈이 아니야, 아들아. 이건 네 재능과 인내의 결과야. 서울국립음악원에서의 민호의 첫날은 압도적인 경험이었다. 위험 있는 건물, 유명한 음악가들의 초상화로 장식된 복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학생들. 모든 것이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것 같았다. 김민호 학생이군요. 최 교수, 중년의 날카로운 눈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 그를 맞이했다. 박 선생님이 당신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잘 가려진 호기심으로 그를 관찰했다. 부산의 기적 소년, 일부가 이미 그를 부르기 시작한 대로 그는 엘리트 음악 서클에서 상당한 소문을 일으켰다. 이분이 네 선생님이 되실 거야. 교장이 엄격해 보이는 남자를 소개했다. 최 교수님은 피아노 테크닉과 비전통적 재능 개발의 전문가셔. 최 교수는 잠시 민호를 연구한 다음 요청했다. 내게 뭔가 연주해 보렴.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연습실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으며 민호는 눈을 감고 손가락이 선택하게 했다. 나온 멜로디는 인식 가능한 클래식 곡이 아니라 쇼팽과 어머니가 부르곤 했던 민요 요소를 결합한 즉흥 작곡이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최 교수는 여러 초 동안 침묵했다. 흥미롭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특별한 음악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테크닉은. 그는 잠시 멈추었다. 우리는 기초부터 재건해야 할 거예요. 특정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선생님. 박 씨 저택에서 부산에서의 결승전 이후 이제 서울에서 민호와 함께 공부하게 된 정우는 그가 반복해서 기본 음계를 연습하는 것을 발견했다. 첫날은 어땠어? 그가 민호 옆에 앉으며 물었다. 달랐어. 민호가 대답했다. 최 교수님은 내가 실제로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어. 정우는 미소 지었다. 내 첫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하지만 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 너만의 음악적 목소리야. 그날 밤 서울의 어둠이 내리자 민호는 그의 옛 삶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대조에 대해 생각했다. 기회는 방대했지만 도전도 마찬가지였다. 도전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더 큰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진정한 마스터리를 향한 추구. 침대 위에는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액자에 담긴 그의 오래된 골판지 키보드가 있었다. 어머니의 메모에는 단순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정한 음악은 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상징을 바라보며 민호는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내일, 그는 창밖에 서울의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어머니를 위해, 나를 도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민호가 서울에 도착한 지 6달이 지났다. 혹독한 겨울은 활기찬 봄에 자리를 내주었고 음악원 정원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최 교수의 지도 아래 민호의 재능도 꽃피우고 있었다. 너의 발전은 놀라워. 레슨 중에 교수가 말했다. 그의 엄격한 표정이 잠시 풀어졌다. 내 모든 교육 경력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식을 흡수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어. 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모든 성취가 수없이 많은 연습 시간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다른 종류의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음악을 위한 굳은 살이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의 순자의 적응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더 점진적이었다. 박 씨 저택에서 그녀는 청소팀을 감독했는데 이 역할은 처음에는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지시를 내리는데 익숙해질 수가 없어 어느 저녁 민호에게 고백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의 그림자가 있었다. 수년 동안 내가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박 여사님이 어머니가 그들이 가졌던 가장 효율적인 직원이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누가 일을 수행하든 상관없이 일이 잘 되는 가치를 이해하세요. 민호와 정우의 우정은 그들의 대조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깊어졌다. 주말에는 함께 서울을 탐험했다. 정우는 민호에게 수도의 경이로움을 소개했다. 현대적인 강남에서부터 역사적인 궁전과 전통시장까지. 내가 너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것이 뭔지 알아? 그런 나들이 중 하나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전구가 물었다. 너는 결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아. 그것은 사실이었다. 서울의 호화로움과 기회에 둘러싸여 있어도 민호는 부산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종종 어머니와 함께 옛 동네를 방문해 어려운 시기에 친절을 베풀었던 이 씨와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가져갔다. 특히 힘든 레슨이 있었던 어느 오후 민호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최 교수가 그를 청소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등록시켰다. 전 세계에서 참가자들을 끌어모을 명성 있는 대회였다. 준비가 안 됐어요. 민호가 익숙한 불안감을 느끼며 항의했다. 동의하지 않네. 교수가 흔치 않은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엄격함 대신 숨겨진 자부심이 있었다. 기술적으로 너는 몇 달 만에 몇 년을 진보했어. 그리고 음악적 표현에 관해서는 그는 의미심장한 일시 정지를 했다. 글쎄, 그것은 네가 항상 가지고 있던 거야. 단지 그것을 전달할 적절한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지.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민호는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소포를 발견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액자에 담긴 그의 골판지 키보드가 있었다. 어머니의 메모에는 간단히 쓰여 있었다. 진정한 음악은 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소박한 선물은 민호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여기까지 데려온 의지의 상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민호를 그의 서재로 불렀다. 거대한 창문에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너의 발전에 대한 최 교수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네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민호는 말없이 서 있었다. 이 모든 칭찬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씨가 액자에 담긴 골판지 키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위대한 아티스트는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어머니처럼 박 씨도 이해했다. 진정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는 뿌리를 기억해야 했다. 그것들은 그를 붙잡아두는 사슬이 아니라 더 높이 날 수 있게 해주는 바람과 같았다. 세종 콘서트홀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 빛났다. 한국의 문화 엘리트와 국제심사위원들이 청소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위해 모였다. 이제 13살이 된 민호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박 씨가 특별히 주문했다고 고집한 정장을 조금 불편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깊게 숨을 쉬어 최 교수가 시계를 3번째로 확인하며 조언했다. 그의 일반적으로 엄격한 태도가 진정한 염려로 부드러워졌다. 기억해, 너는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설정한 한계와 경쟁하는 거야. 참가자들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신동들이 있었다. 5살에 전체 협주곡을 연주했던 러시아 소녀, 100년 된 음악 왕조의 후손인 독일 소년,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온 재능 있는 젊은이들. 12번 참가자, 대한민국 김민호. 방송 시스템에서 목소리가 발표했다. 무대 중앙에 웅장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향해 걸어가며 민호는 두려움과 환희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객석에서 그는 박 씨 부부 사이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전구가 그들 옆에 있었고 모두 조용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피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한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마지막 줄에 앉아있는 부산의 김 교수였다. 소문에 따르면 스캔들과 그에 따른 조사 이후 그는 강등되었지만 가족 연줄 덕분에 음악원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 앞에 자리를 잡았다. 대회를 위해 그는 대담한 곡을 선택했다.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함께하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이렇게 어린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복잡한 작품을 마스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비평가들 사이에서 눈썹을 치켜 올리게 한 선택이었다. 오케스트라의 첫 극적인 화음이 홀을 채웠다. 그의 입장 순간이 왔을 때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 골판지 키보드, 어머니의 근무 시간 후 피아노에서 연습하던 밤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터치했다. 그 후에 이어진 것은 단순한 연주를 초월했다. 민호는 단지 기술적 정확도로 음표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음악적 구절에 자신만의 여정의 감정을 불어넣었다. 투쟁, 끈기, 감사, 희망. 오케스트라는 처음에는 반주에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그의 열정적인 해석에 반응하여 러시아 낭만주의의 본질을 한국적 진정성으로 포착하는 음악적 대화를 만들어냈다. 마지막 화음이 콘서트 홀에 울려 퍼졌을 때 객석에는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마치 청중이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폭풍처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섰고 공식적인 콩쿠르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열정으로 박수쳤다. 마지막 줄에서 김 교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다. 후회와 마지못한 존경이 복잡하게 섞인 표정이었다. 무대 뒤에서 전구가 가장 먼저 그를 껴안았다. 너는 단지 차이콥스키를 연주한 게 아니야. 그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너는 그를 재창조했어. 박 씨는 자신의 아들을 뛰어넘은 경쟁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들을 향한 모든 사랑과 함께 진정한 예술을 발견한 순수한 기쁨이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믿을 수 없음의 복합체였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음악원의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아들은 국제 무대에 서 있었다. 알았어요. 그녀가 작은 골판지 조각을 꽉 쥐며 속삭였다. 항상 알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최 교수는 드물게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훔쳤다. 수십 년간의 교육 경력에서 그는 기술과 감성이 이처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거장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회장을 나오며 민호는 갑자기 어깨에 손길을 느꼈다. 돌아보니 놀랍게도 김 교수가 서 있었다. 당신은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인정해야겠군. 나이 든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다. 네가 그냥 주제를 모르는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다. 넌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어. 민호는 갑자기 그 남자를 향한 분노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공허했다. 승리가 가장 달콤한 복수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는 단순히 대답했다. 그날 밤 콩쿠르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놀라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민호가 금메달을 받았다. 기적적인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콩쿠르 다음 날 서울 위로 맑고 밝은 아침이 밝았다. 민호는 일찍 깨어났다. 아직도 전날 밤의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국제 콩쿠르의 금메달이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액자에 담긴 작은 골판지 키보드 옆에 그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 아침 신문의 한 면에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한국 신동, 세계를 정복하다. 헤드라인이 선언했다. 아시아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얼굴, 다른 신문들이 외쳤다. 인터뷰, 콘서트, 국제 투어 제안으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하룻밤 사이에 국가적 현상이 된 기분이 어때? 순자가 특별히 준비한 아침 식사를 들고 방에 들어오며 전구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아직도 모든 것의 규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여전히 부산에서 온 똑같은 소년처럼 느껴져. 공식 축하 행사는 그날 저녁 박씨 저택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한국 문화계의 중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었다. 문화부 대표와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국제음악원 이사들을 포함해서 리셉션 몇 시간 전 민호는 정원으로 와달라는 쪽지를 받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부산의 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호의 기억 속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축하를 전하러 왔네. 나이 든 남자가 명백히 불편해하며 말했다. 그리고 사과도. 민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꿈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를 관찰했다. 굴욕의 교훈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 나 자신의 교훈이 되었네. 교수가 계속했다. 40년간 가르치면서 나는 너와 같은 재능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거의 그것을 질투와 편견으로 질식시킬 뻔했지. 선생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민호가 대답했다. 선생님의 잔인함은 저에게 모든 장애물에 맞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음악은 항상 회복력에 관한 것이었다.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장애물을 기회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 너는 내가 가르쳤던 어떤 특권층 학생보다도 그것을 더 잘 구현하고 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민호는 예상대로 유럽 클래식 작품을 연주하는 대신 자신의 원곡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쇼팽과 차이콥스키 요소를 한국 전통 멜로디와 엮은 곡이었다.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현대 사이의 음악적 다리였다. 이 곡의 제목은 행복한 손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집중하는 청중에게 설명했다. 그것이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서 제가 느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속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더 큰 전통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손님으로서요. 순자는 골판지에 건반을 그리던 작은 소년을 떠올리며 눈물 어린 눈으로 아들을 지켜보았다. 이제 전 세계의 대학과 음악원이 그를 교육할 기회를 놓고 경쟁하고 레코드 회사들이 계약을 제안하고 콘서트 홀은 그의 이름만 언급해도 티켓을 팔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모든 축하객이 떠난 후 어머니와 아들은 불빛으로 장식된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상이나 박수가 아니라 모든 잔인함과 불의 앞에서도 네가 너의 인간성을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이야. 민호는 미소 지었다. 서울 위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부산과 한반도의 모든 구석을 비추는 같은 별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여정이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 더 큰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문화 및 경제 강국이 된 나라에서 그의 골판지에서 국제 무대로의 여정은
한국 정신의 증거였다. 끈기, 혁신, 외부 영향을 흡수하면서도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 음악은 콘서트 홀이나 엘리트 음악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호가 생각했다. 그것은 열정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마음에 속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그의 서재로 민호를 불렀다. 내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네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해.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그저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말한 거야. 진정한 열정은 어떤 장벽도 넘어선다고. 민호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부산의 좁은 골목길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였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산 국립음악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거의 놓쳤던 재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서. 음악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음악은 그것을 위해 투쟁할 용기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